자궁 속 깊은 곳에서 한 배아가 탄생을 위한 대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히 인간은 아닙니다. 사실 이 포유류는 완전히 발달하기까지 인간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지름 0.5mm도 안 되는 작은 알맹이에서 성장해 5톤의 코끼리가 됩니다. 이 배아는 몇 주 만에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는 어미의 자궁 속에서 1년 안에 바로 헤엄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할 것입니다. 최초로 우리를 동물의 자궁 속 비밀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며 생애 가장 위험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모래 아래 5분의 1 크기로 아무런 모양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포로 시작해 물렁한 조직에서 뼈들이 틀을 이루고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신경세포들과 먹이를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내장기관이 형성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선 세 종의 포유류가 하나의 쥐나 뿌리에서 한이하게 다른 동물로 발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따라갑니다. 한때 조상들이 육지에 살았던 지능이 높은 돌고래, 무려 400종 이상의 지구 전역에 퍼져 있는 개체수가 1억이 넘는 진화의 최대 성공 중 하나인 개, 그리고 포유류 중 잉태 기간이 가장 길고 육지 동물 중 가장 큰 바로 코끼리입니다. 시각 효과와 컴퓨터 그래픽, 실시간 초음파 동영상을 통해 동물 태아 발달의 독특한 세계를 조명합니다. 그러나 임신의 출발점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짝짓기죠. 암컷 아시아 코끼리들은 4달에 한 번씩 발정기가 오는데 매 주기에 수태 가능한 기간은 2-3일 뿐입니다. 암수 코끼리가 함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암컷들은 주로 다른 암컷들과 자기 새끼들하고 어울리죠. 암컷은 배란기에 짝을 부르는 신호를 보냅니다. 암컷의 이 저주파 신호는 5km 밖에서도 들립니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짝짓기 권한을 얻은 가장 강한 수컷이 신호에 반응합니다. 수컷 코끼리는 3일 넘게 파트너와 하루에 5번까지 교미를 합니다. 그러나 수컷은 음경을 암컷의 질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정할 때 질구의 정액을 한 번 분출하죠. 수컷 코끼리는 한 번에 4분의 1리터의 정액을 사정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남자가 만들어내는 양의 100배 이상입니다. 수컷 코끼리의 일은 이것으로 끝이죠. 녀석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능한 멀리 퍼뜨리기 위해 또 다른 암컷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다른 모든 포유류처럼 수컷 코끼리의 정자들은 암컷의 난자를 향해 이동합니다. 그러나 코끼리의 정자에게는 마라톤과 같은 여정입니다. 정자들은 난자가 있는 곳까지 거의 2m를 헤엄칩니다. 반면 인간의 정자는 약 8cm를 헤엄치죠. 코끼리의 정자들은 나오자마자 첫 장애에 부딪힙니다. 질 입구의 크기는 겨우 직경 2.5cm입니다. 정자의 3분의 1이 질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정자들은 이제 치명적인 위험인 암컷 코끼리의 면역계를 상대하게 됩니다.
백혈구들에게 정자들은 물리쳐야 할 외부 침입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수한 정자들이 포위되고 전사합니다. 생존자들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자 자궁벽의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정자들을 목표 지점으로 밀어줍니다. 또한 자궁벽에 난 작은 털들이 정자들을 난자 쪽으로 실어줍니다. 2m는 정자들에게 엄청나게 긴 여정으로 이 털들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자들은 자궁과 난소 사이를 연결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나팔관을 지나야 합니다. 수많은 정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죽습니다. 학자들은 생존한 정자들이 나팔관에 들어갈 때 난자가 화학물질을 발산해 정자들을 유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컷 코끼리가 방출한 50억 마리의 정자가 이제 10,000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이 지난 뒤 마침내 생존한 정자들이 난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난자는 보호막에 쌓여 있습니다. 한 마리의 정자만이 필수 단백질들의 혼합 물질로 보호막을 부식시켜 뚫고 들어갑니다. 정자가 4벽에 도달하면 난자가 이 정자를 완전히 감싸버립니다. 이때부터 외막이 다른 모든 정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변화가 생기죠. 이제 둘이 융합하면서 정자로부터 나온 28개의 염색체와 난자로부터 나온 28개의 염색체가 결합합니다. 수정란의 무게는 1000분의 1g입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날 5톤의 코끼리에 대한 청사진이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끼리의 난자가 수정되어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이동한 지 6일째입니다. 수정란은 어미에게 화학물질인 프로게스테론을 생산해 배란을 막고 자궁을 착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7일 뒤 분열된 세포들은 배반포라는 작은 구 모양을 이룹니다. 일단 자궁 안에 들어서면 붙어있을 적당한 자궁벽의 위치를 물색하죠. 이제 손가락 같은 돌출 조직이 나와 어미와 일체가 되면서 어미의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태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경우처럼 이 태반은 어미와 태아를 신체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태반은 혈관들을 풍부하게 공급받으며 배아를 발달시키기 위한 영양분을 운반하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반은 노폐물을 배아의 혈액에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또한 어미와 태아 사이의 장벽 역할도 합니다. 태반은 백혈구와 기타 면역 시스템이 배아의 성장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습니다. 코끼리의 임신은 서서히 아직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궁은 앞으로 22개월 동안 새끼 코끼리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 반면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인 개는 일생에 적어도 3번은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자궁 안에 10마리의 새끼를 품으면 총 30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인데 각각의 새끼 모두 자궁 속에서 완벽하게 발달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몇 주 전에 남겨진 지문에서 나온 인간의 냄새를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예리한 후각을 갖고 모두가 인간의 가청 범위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약 12,000년 전부터 진화해온 개는 인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10여 가지의 동물 중 하나입니다. 개들이 없었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집을 지키고 가축들을 보호하고 짐을 나르는 수세기를 이어온 이런 개의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도 함께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개는 인간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오늘날 개들은 크기와 모습, 색과 성질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극과 극의 예를 들어보면 치와와의 무게는 1kg도 채 안 되는 반면 나폴리탄 마스티프는 70kg에 달합니다. 기계의 특성이 이렇게 광범위한 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어떻든 개의 임신 기간은 모두 똑같이 약 63일입니다. 이 중 골든 리트리버의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어미의 자궁 속에서 태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암컷 리트리버는 보통 한 번에 10개에서 12개의 난자를 배출합니다. 인간의 난자와 달리 개의 난자는 난소에서 나왔을 때 바로 수정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개의 난자들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궁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정자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나 이 암컷은 교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컷의 음경에는 뼈가 있습니다. 교미 첫 단계에서 안정감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수컷이 밑에서 수직으로 암컷에게 삽입하려면 단단하게 경직돼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컷이 암컷에 올라타고 몇 초 뒤 사정합니다. 이제 이 한 쌍의 개는 결합 상태에 들어갑니다. 암컷의 질 근육이 수축해 수컷의 음경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컷의 전립선에서 더 많은 분비액이 나와 정자들의 이동을 돕습니다. 결합 상태는 5분에서 1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들은 보통 서로 엉덩이를 맞대는 자세로 바꿉니다. 이 자세는 야생에서 가장 무방비 상태의 과정 동안 스스로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와 또 야생의 객과 동물들의 독특한 습성이죠. 이제 정자들이 난자들을 향해 질주합니다. 난자들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여서 지금 정자를 만나게 되면 태화돼 버립니다. 준비되기까지 이틀은 더 걸리죠. 다른 종의 암컷들은 성숙한 난자들을 배출해 시간 내에 수정되지 않으면 난자들이 빠르게 퇴화됩니다. 학자들은 개의 난자가 성숙기를 거쳐야 하는 특성을 조상들이 야생에서 생활했을 때의 습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생의 무리 내에서 암컷들은 짝짓기 경쟁에 이기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자의 생존 기간을 늘려 일단 짝짓기에 성공하면 수정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의 정자들은 나팔관에 도달하면 벽에 붙어 기다립니다. 정자는 이곳에서 7일, 때로는 12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난자들이 수정될 준비가 되면 정자들은 벽에서 떨어져 다시 난자들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이렇게 수정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배에 아비가 각기 다른 새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제 골든 리트리버의 난자들이 수정이 되고 자궁을 향해 내려갑니다. 이 세포 덩어리들은 자궁 속에서 63일 동안 9마리의 새끼가 되어 태어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골든 리트리버가 임신한 지 15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임신 기간의 4분의 1을 보낸 것이죠. 자궁 속에서는 놀라운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배아를 이룬 세포들은 이제 낭배 형성이라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들이 거치는 발달 과정이죠. 이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배아를 형성하는 기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배아의 세포들이 계속해서 분열되고 복잡해지면서 지정된 모양을 이루라는 지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낭배 형성은 자연의 위대함 중 하나입니다. 먼저 배아가 구부러지면서 원통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한 조각의 조직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원시선이라고 하죠. 이 원시선의 끝에 또 다른 훨씬 작은 조직인 형성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발달하고 있는 배아의 모든 세포들이 형성체 위를 지나면서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 9마리의 배아가 자궁벽에 붙습니다. 이때 자궁이 수축하면서 배아들을 떨어뜨려 놓아 모두 공평한 공간을 갖게 합니다. (20일째) 배아들의 크기는 이제 완두콩만해졌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어미 개의 임신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개는 겉으로 임신의 징후가 보인다고 해서 꼭 임신인 것은 아닙니다. 암컷은 짝짓기를 안 하고도 비슷한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 임신의 경우 체중이 약간 늘어나는 것에 그치기도 하고 모든 임신의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암컷은 장난감들을 자기 잠자리에 갖다 놓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출산에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보금자리도 만들 것입니다. 다른 암컷의 새끼들을 돌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이한 행동의 기원은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구상의 모든 개들은 회색 늑대의 후예입니다. 야생에서는 강한 혈통의 번성과 종의 생존을 위해 무리의 우두머리 암컷과 우두머리 수컷만이 번식을 합니다. 우두머리 암컷의 경우는 무리의 어미일 뿐만 아니라 1등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이 암컷이 새끼들을 돌보느라 사냥을 나가지 않는다면 무리는 먹이 공급원을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리의 모든 암컷들이 동시에 발정기를 맞습니다. 짝짓기를 하지 못한 암컷들은 임신한 우두머리 암컷과 함께 상상 임신을 겪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출산을 하고도 즉시 새끼들을 무리 속에 남긴 채 사냥을 나갈 수 있고 그동안 새끼들은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암컷 한두 마리가 죽어도 새끼들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30일째) 배아들의 발달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아들은 2cm 길이로 포도알 만합니다. 지금까지 개의 배아들은 인간과 비슷한 시기의 틀에서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장의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후 8개월 동안 자궁 속에 있어야 하는 인간의 배와와 달리 이 미래의 강아지들은 앞으로 약 30일 동안 출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배아에 탯줄이 연결된 부분에 배가 불룩히 나왔습니다. 이 배에는 내장 기관들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공간이 없어 이 장기들이 밖으로 나와 성장합니다. 배아의 몸체가 성장하면 장기들이 뱃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안구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시 각막과 수정체와 망막이 자리를 잡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데 필요한 눈의 근육들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개의 시각이 생명인 인간과 같다는 게 최근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망막 내에는 색에 대한 수용기가 3가지인 반면 개는 2가지만 발달합니다. 개들은 적색과 황색, 녹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배아의 눈들은 이렇게 발달해서 마침내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색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것은 아마도 수천만 년에 걸친 진화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룡의 시대가 끝나고 포유류들은 처음 진화하면서 야행성이 두면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보다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초기 포유류들에게는 뛰어난 야간 시력이 필요했고 인간들에게 와서 완전한 색채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39일째, 개의 배아는 이제 태아가 됐고 크기는 거의 당구공만 합니다. 그리고 TV 사상 최초로 4D라는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 보여드리는 개의 태아들의 성장 모습입니다. 토마스 힐데브란트 박사는 동물 초음파 검사에 있어 전문가입니다. 자궁 속 새끼들의 4D 영상을 잡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보편적인 초음파 기술과 달리 4D 기술은 3차원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시간 이미지까지, 즉 4차원 이미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요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 태아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리와 턱 등에 있는 이런 생존을 위한 근육들은 다른 부위의 근육들보다 더 빠르게 발달합니다. 이것들은 새끼들이 자궁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근육들이죠. 이 초기 움직임은 근육 발달을 위한 운동처럼 보입니다. 또한 관절도 계속 움직여줘야 합니다. 태아가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들이 굳게 됩니다. 귀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내이가 형성되고 중이와 외이는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개의 귀는 인간의 귀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인간이 손으로 귀 뒤를 감쌀 때처럼 개가 귀를 쫑긋 세우면 귓바퀴가 소리를 이도로 보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도가 막혀 있지만 이 리트리버가 성견이 되면 인간의 가청 범위를 훨씬 넘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귀가 닫혀 있고 눈꺼풀도 붙어 있습니다. 태반이 대부분의 노폐물을 내보내지만 태아의 신장들은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들은 태아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시적인 형태의 배설물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발달 중인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이 붙어 있는 것이죠.
위아래의 눈꺼풀이 접촉하면서 각 눈꺼풀의 세포들이 함께 자라 눈을 봉합합니다. 우리의 골든 리터리버는 이제 임신 4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자궁 속의 태아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겨우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포리 영상들은 태아들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헐떡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상 최초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것은 개의 일생에서 중요한 행동을 자궁 속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개는 땀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헐떡거리는 행동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개는 즉시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헐떡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동안 혀는 축축하게 젖으면서 수분을 재빠르게 증발시킵니다. 45일째. 이제 개의 무게 중 감각이 가장 탁월하게 발달된 코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태아의 코 안에는 후구라고 하는 무수한 신경세포 집단이 있습니다. 후구의 역할은 코 안의 냄새 수용기의 세포들이 잡아낸 작은 신호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태아의 코 속에는 이미 거의 2억 개의 냄새 수용기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평균 약 50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앞으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정도보다 100배 흐려진 유기화학 물질들을 감지할 것입니다. 개들은 인간이 만진 유리를 2주 동안 야외에 두고도 거기에서 인간의 냄새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예리한 후각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에게 유용합니다. 태아가 어미의 자궁 밖으로 나가면 앞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후각을 이용해 어미의 젖꼭지를 찾아야 합니다. 개의 놀라운 후각은 일생 동안 먹이를 찾고 짝짓기 상태를 인식하며 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3일째) 태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밖에서도 육안으로 배가 꾸물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태아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아들의 몸은 털로 뒤덮였습니다. 모든 리터리버들은 이렇게 옅은 크림색으로 태어납니다. 나중에 일부는 금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피부 조직이 변형되어 발톱과 발바닥이 됐습니다. 발바닥에는 두꺼운 보호 피부층이 있고 이 피부층 안에 유일하게 유용한 땀샘들이 있습니다. 이 땀샘들은 발바닥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주고 다른 피부 부위보다 열과 냉기에 훨씬 덜 민감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앞발에는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는 5번째 발톱이 다른 4개보다 높이 있습니다. 며느리 발톱은 개 조상들의 첫 번째 발가락의 잔재입니다. 빨리 달리도록 진화하면서 다리는 점점 길어지고 발은 점점 폭이 좁아졌습니다. 오늘날의 개들은 발가락으로 걷습니다. 발바닥은 땅에서 올라가고 발꿈치는 아예 땅에 닿지 않습니다. 뒷발은 첫 번째 발가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앞발에는 현재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55일째. 출산까지 겨우 8일 남았습니다.
이제 태아에게 수염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 수염은 인간의 손가락 끝처럼 예민하죠. 공기 중에 아주 작은 진동도 수염에 전달됩니다. 개들은 이 진동을 이용해 근처에 있는 대상의 존재와 크기, 모양을 감지합니다. 또한 수염은 눈을 보호해주죠. 수염에 뭔가가 닿으면 눈을 깜빡입니다. 보통의 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굵기가 2배 이상 두껍고 뿌리도 3배나 더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포함한 몸 전체가 촉각신경 말단으로 덮여 있습니다. 망막 뒤에는 타페텀이라는 특수층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타페텀은 눈에 들어오는 빛들을 망막으로 되돌려 보내 강아지들이 아주 약한 빛 속에서도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태아는 전니들을 갖고 있지만 잇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생후 3주에서 5주까지는 뚫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개나 젖을 먹는 다른 포유류들에게 이 전니들은 어미의 젖꼭지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씹어 먹어야 하는 동물들만 이가 난 채로 태어납니다. 출산까지 6일 남았습니다. 태아들이 할 일은 자라는 것뿐입니다. (61일째) 임신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궁은 비좁아지고 태아들은 점점 압박을 받습니다. 자궁벽을 미는 압박은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험한 상황 같지만 낮은 산소량은 어미의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새끼들을 전부 출산하는데 1시간에서 36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미의 체온이 38도에서 37도로 떨어집니다. 분만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자궁 근육이 불규칙하게 축소하며 자궁과 질, 외음부가 늘어지고 팽창합니다. 이것은 산도를 넓히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분만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미는 이부자리를 찢으려고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객과의 동물들에게 굴을 파려고 하는 원시적인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궁 수축은 좀 더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미가 헐떡거리기 시작하며 힘을 주기 위해 눕습니다. 태아들은 머리부터 나오기 위한 자세로 바꿉니다. 자궁 수축을 계속함으로써 새끼들을 질 쪽으로 밀어내고 태반을 자궁벽에서 떼어냅니다. 우리의 골든 리트리버가 이제 곧 엄마가 됩니다. 어미의 자궁 속에서 63일을 보낸 강아지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됐습니다. 어미는 먼저 본능적으로 양막을 찢고 새끼를 깨끗하게 핥아줍니다. 이것은 새끼가 숨을 쉬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태반이 마지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미는 태반을 먹으면서 젖이 나오게 하는 성분을 섭취합니다. 강아지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모두 앞이 보이지 않고 걷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리트리버는 이제 9마리 강아지들의 어미가 됐습니다. 평균을 넘는 수입니다. 최근 한 번에 가장 많은 새끼를 낳은 기록은 24마리를 낳은 나폴리탄 마스티프입니다. 생후 약 7일쯤 새끼들은 처음으로 눈을 뜨지만 앞으로 3일 동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후 2주에 귀가 열리고 이후 20일 뒤 인간보다 예리한 청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생후 18일에 강아지들은 처음으로 짖을 것이고 생후 28일에는 걷고 달릴 것입니다. 암컷 강아지들은 생후 6개월이면 번식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수컷 강아지들은 성적으로 활발해질 것입니다. 생애 첫 7주 동안 강아지들은 어미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생존합니다. 천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이런 생활을 바꾸기 위해 진화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험한 세상에서 태어나는 포유류들이 있습니다. 새끼 집토끼를 예로 들면 어미 뱃속에서 30일을 보낸 뒤 역시 앞이 보이지 않고 털이 없으며 방어 능력이 없이 태어나 포식자들이 가하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토끼들은 연약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땅속에서 출산을 합니다. 이와 달리 새끼 산토끼들은 역시 많은 포식자들에 대비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방된 공간에서 태어납니다. 새끼들에게 생존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자궁 속에 있는 기간이 집토끼보다 7일 더 많습니다. 좀 더 주어진 이 시간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긴 임신 기간으로 새끼 산토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있고 털이 나 있으며 스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끼의 80%가 생후 일주일 이내에 죽습니다. 이 높은 사망률을 극복하기 위해 산토끼들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번식합니다. 다른 포유류들은 거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신 36일 뒤, 이 갈색 산토끼는 또 짝짓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배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수정되는 것을 과수정이라고 합니다. 산토끼에게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즉, 갓 태어난 새끼가 죽어도 30일이 넘어 새로운 새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은 일단 임신이 되면 호르몬들이 난자가 배출되는 걸 막습니다. 아주 빠른 산토끼는 41일 만에 새끼를 낳습니다. 반면 우리의 아시아 코끼리는 출산까지 아직도 2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이제 임신한 지 2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의 배아는 인간의 배아와 비슷합니다. 사실 모든 포유류들이 공통적인 진화의 기원을 갖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한 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것입니다. 2억 년 전 지구를 활보하고 다닌 작고 쥐처럼 생긴 동물이죠. 약 11주째, 육주된 인간의 배아와 비슷하게 코끼리 배아의 사지 돌출부와 머리가 뚜렷이 구분됩니다. 인간과 코끼리 모두 자궁벽에 붙어 몸을 웅크린 자세를 합니다. (14주째) 코끼리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태아는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크기는 18mm로 강낭콩만 하고 무게는 1.5g입니다. 지금 심장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태아가 후에 어른이 되면 심장의 무게는 20kg이 넘게 자라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자란 달마시안견의 체중과 같은 무게죠. 어른 코끼리의 심박수는 1분에 28회입니다. 인간의 평균 심박수는 1분에 70회이고 쥐는 1분에 500회입니다. 코끼리는 80평생 심장이 뛸 때마다 450리터가 넘는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켜야 합니다. 이에 비해 인간의 혈액량은 5리터 정도입니다. 뇌는 물방울 같습니다. 두개골 둘레에는 아주 얇은 조직층이 있습니다. 후에 뇌는 4.5kg의 미식축구공만하게 자랄 것입니다. 이 태아는 인간의 뇌와 똑같은 기억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코끼리는 생존 수단으로 큰 기억 체계가 필요합니다. 먹이와 물과 쉴 곳이 어디에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끼리들은 거친 환경에서 삽니다. 10년에서 15년마다 가뭄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코끼리는 기억 능력을 이용해 20년 전의 물구덩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신 16주째입니다. 태아는 처음으로 코끼리가 될 거라는 암시들을 드러냅니다. 긴 코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하체 부분이 불룩하게 보입니다. 코가 완전히 발달하면 4만여 개나 되는 근육이 코의 모든 움직임을 조종할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근육보다 많은 39,361개입니다. 코끼리의 코는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다 자란 코끼리의 경우 나무를 뿌리채 뽑을 정도입니다. 태아 때부터 발달하는 이런 코는 그 기원이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끼리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바다소나 듀공 같은 해양 포유류에서 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끼리의 조상들이 물속에 살았던 초기에는 긴 코가 스노클처럼 쓰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코끼리는 같은 용도로 이 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목이 너무 짧아 헤엄을 칠 때 입으로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 코를 수면 위로 내놓고 다닙니다. 코끼리는 단번에 25km를 헤엄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임신 4개월 시점에 태아에게 뭔가가 일어납니다. 코끼리가 과거에는 물속에 살았다는 이론을 뒷받침해줄 특이한 현상이죠. 학자들은 이 초기 발달 과정에서 태아에게 신장 도관이라는 것들이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달 중인 신장 깊은 곳에 있는 이 깔때기 모양의 도관들은 민물고기와 개구리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새끼를 낳는 다른 포유류에게서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코끼리의 태아가 진화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코끼리만이 이런 큰 변화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흥미로운 진화의 기원을 갖고 있는 다른 포유류가 있는데 바로 돌고래입니다. 이 초기 돌고래 배아가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속에서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포유류인 돌고래는 조상이 육지를 걸어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코끼리의 조상이 물속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돌고래 배아들도 흥미로운 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멋진 유선형 몸매의 돌고래의 조상이 육지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돌고래에게는 인간과 비슷한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번식을 위해서만 짝짓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녀석들은 짝짓기를 무리를 결속시키는 행위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암컷 돌고래는 배란을 1년에 2번에서 7번만 하지만 짝짓기는 1년 365일 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들은 전희를 길게 갖지만 실제 교미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바닷속에서 정신을 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해수들이 정자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암컷이 수컷의 음경을 꽉 조입니다. 수컷 돌고래는 한 번에 거의 80ml나 되는 엄청난 양을 사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당량의 정액은 정자 수가 적습니다. 이전에 교미한 수컷의 정자들을 밀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정자들이 모두 나오면 세력은 강해집니다. 정액 1ml당 약 3억 마리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 밀집된 정도가 건강한 남자의 15배입니다. 음경을 뺄 때 암컷의 근육이 1년에 수축을 한다는 최근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정자는 가짜 경부라는 곳을 지나 헤엄쳐 갑니다. 이것은 근육으로 둘러싸인 통로로 정자들이 지나간 다음에 수축됨으로써 해소와 진짜 자궁 경부 사이에 효과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난자가 수정이 되는 시점부터 작은 세포 덩어리가 새끼 돌고래가 되기까지 1년 남짓 걸립니다.